14명의 간병인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다 포기한 후 백만장자는 이미 패닉 상태였다. 새로운 직원은 인상적인 이력도 혁신적인 방법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숨기고 있던 건 훨씬 더 깊은 것이었다. 그날 오후 백만장자가 예고 없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심장이 멎을 만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제1장 동해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울산의 부유한 지역에 최정상, 조선업 재벌 최동국 회장의 저택이 위치해 있었다. 3대째 이어온 가문의 자존심이자 한국 경제의 중추로 불리는 그는 사철 푸른 소나무와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둘러싸인 현대식 한옥 저택에서 살았다. 울산의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이 저택은 바다와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조선소에서는 그의 기업이 만드는 거대한 선박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다. 최동국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재계를 주무르는 손,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영향력, 그리고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 이사장이라는 타이틀까지. 하지만 그가 절실히 원했던 단 한 가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9살 된 아들 최준석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사랑이었다. 중증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난 준석이는 말을 할 수도 걸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까만 눈동자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담고 있는 듯했다. 매일 새벽 저택의 두꺼운 벽을 뚫고 들려오는 아이의 괴로운 울음소리가 최동국의 꿈을 깨웠다. 7해 동안 이런 아침이 계속되었다.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무언가 해주려 다가가다가 결국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하여 물러서는 패턴이었다. 회장님, 준석 도련님이 또 매일 아침 가정부 김봉자 여사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간병인들은 마치 회전문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아무도 준석이의 공허한 눈빛을 오래 견디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아를 둔다는 것은 여전히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는 현실이었다. 최동국은 공개적으로 아들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지만 비즈니스 모임에서 준석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다. 조선왕 최동국의 유일한 아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의 완벽한 이미지에 금이 가게 하는 일이었다. 준석아, 아빠가 또 널 실망시켰구나. 그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멀리 보이는 병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매달 찾아오는 최고의 전문의들도 해외에서 공수한 최첨단 치료 장비도 준석이의 상태를 크게 개선시키지 못했다. 준석이의 방은 저택에서 가장 큰 공간이었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남향의 방에는 세계 각국에서 공수한 치료기구들과 장난감들로 가득했지만 대부분은 포장조차 뜯지 않은 채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다. 매일 밤 최동국은 아들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도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의 성공 신화는 온 나라의 경제 교과서에 실렸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자신의 피부티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낯선 사람에 불과했다. 간병인이 떠날 때마다 그의 가슴 속 죄책감과 무력감은 더 깊어만 갔다. 제2장 저택 안의 호화로운 가구들, 고가의 골동품, 유명 작가들의 그림들은 모두 영혼 없이 차가웠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온기가 없었다. 준석이의 어머니 윤미라의 미소가 그 공간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최동국의 아내는 준석이를 낳다가 산모와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미라야,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니? 최동국은 매일 아침 현관에 모셔둔 윤미라의 영정사진 앞에서 기도했다.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던 아내, 차가운 재벌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맞이한 그녀는 최동국의 인생의 유일한 따스함이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었다. 이 아침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준석이의 괴로운 울음소리, 73세의 가정부 김봉자 여사의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또 한 명의 간병인이 사직서를 들고 서 있는 익숙한 광경이었다. 어제 도착한 서지영 씨는 이미 짐을 싸서 현관에 와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입술에는 죄책감 어린 미소가 있었다. 최신 간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그녀도 준석이의 상태 앞에서는 무력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속삭였다. 도련님이 밤새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진정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최동국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이런 장면들은 이제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다. 보름달이 차고 기울듯 간병인들은 왔다가 떠났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한 주기처럼 반복되었다. 월급은 더블로 계좌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택시 불러드릴까요? 최동국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실망이나 분노가 없었다. 마치 바다가 오랜 시간 파도에 깎여 부드러워진 돌처럼 그의 감정도 무뎌져 있었다. 비서실장 박태준에게 전화를 걸 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새 간병인을 구해주게. 이번에는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윤 교수에게 연락해서 준석이 상태를 다시 봐달라고 하고. 준석이를 위해 준비된 맞춤형 전동 휠체어가 오늘 도착할 예정이었다. 독일에서 특별 주문한 이 휠체어는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최첨단 제품이었다. 최동국은 아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다. 저택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한국의 전통미를 간직한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연못에는 비싼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푸른 이끼가 덮인 돌에는 시간의 흔적이 묻어났다. 가을이 깊어가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정원의 모습은 언뜻 보면 완벽한 그림 같았다. 하지만 그 정원의 아이의 웃음소리는 없었다. 최동국은 창가에 서서 빈 정원을 바라보며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이 집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과 웃음소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돈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제3장 오후가 깊어갈 무렵 최동국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일을 제쳐두고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비서실장 박태준의 놀라움은 역력했다. 최동국이 개인적인 이유로 회의를 취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대기업 인수합병 협상 중에도 해외 정상들과의 만남 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정말입니까, 회장님? 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래, 오늘은 아들과 함께 있어야겠어. 최동국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결심이 묻어났다. 전화를 끊고 저택의 넓은 대리석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몇 달 동안, 아니 어쩌면 1년이 넘게 준석이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방문 앞에 서자손이 문고리 위에서 굳어졌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방은 마치 보물창고 같았다. 세계 최고가의 장난감들, 지구 반대편에서 공수해온 치료기구들, 알록달록한 벽 장식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용되지 않은 채, 만져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특별히 설계한 침대에는 준석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9살 소년의 모습은 천사처럼 고요했다.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다.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머리를 살짝 돌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나타나지 않았다. 준석 안에서 최동국의 목소리는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의 아들 앞에서 그는 중요한 기업 결정을 내리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가 아니었다.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방 구석의 안락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꺼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너무 두꺼웠다. 준석이를 바라볼 때마다 미라가 보였다. 같은 코, 같은 입술, 특히 같은 눈, 가슴속에서 익숙한 통증이 다시 올라왔다. 미라가 떠난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다. 새 간병인을 구하고 있어.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에서 낯설게 울렸다. 이번에는 좋은 사람을 찾을게, 약속할게. 태블릿으로 3개의 다른 간병인 소개소에 연락했다. 면접 일정을 잡았다. 떠나기 전 망설이다가 침대로 다가가 준석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이는 눈을 감았다. 이 접촉, 이 드문, 순간의 터치는 그에게 보물과도 같았다. 최동국은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고 눈이 뜨거워졌다. 빠르게 방을 나와 복도에서 숨을 고르며 자신을 추스르려 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아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준석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방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대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검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저택은 고요했지만 최동국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였다. 그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자란 그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제4장 아침, 햇살이 울산의 언덕 위에 비칠 때 최동국의 저택은 분주했다. 새 간병인 후보자들이 잇따라 도착하고 있었다. 최동국은 거실에서 전통 한방차를 마시며 첫 번째 지원자를 평가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전국분 씨는 병원 근무 경력 30년에 특수교육 자격증까지 갖춘 베테랑이었다.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는 단정했고 이력서는 완벽했다. 장애아 5명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쭉 펴며 말했다. 영어도 공부했고 특수교육 과정도 이수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최신 치료법도 배웠고요. 최동국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답답했다. 여성의 눈은 단 한 번도 준석에게 향하지 않았다. 마치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아이가 아닌 사례를 보고 있었다. 두 번째 지원자는 젊고 활기찼다. 최신 간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김하늘 씨는 전문적인 용어를 쏟아내며 질문했다. 도련님의 11 운동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약을 복용하시나요? 특별한 식이요법을 적용하고 계신가요? 인지치료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이 모든 질문을 준석이가 듣고 있는데도 마치 그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최동국은 아들의 눈에 서린 슬픔을 포착했다. 준석이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람이 아닌 문제로 봐요. 준석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최동국은 아들의 눈빛에서 그 말을 읽을 수 있었다. 가슴이 무거웠다. 세 번째 지원자는 늦었고 최동국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면접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다. 누구도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저 일자리와 돈을 위해 왔을 뿐이었다. 회장님, 좀 더 기다려보시겠습니까? 김봉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동국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 아래 정원의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와 아들의 관계는 여전히 제자리였다. 한 사람만 더 보고 끝내자고. 그때 집 앞에 오래된 택시 한 대가 멈춰 섰다. 다른 지원자들이 타고 온 고급 외제차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최동국은 호기심을 느끼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네 번째 지원자가 도착했습니다. 강선화라는 분입니다. 김봉자 여사의 말에 최동국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한 번의 실망을 준비했다. 선화의 이력서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서울대 심리학과 졸업, 특수아동치료 3년 경력. 훌륭해 보였지만 종이 위의 자격증은 이제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최동국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마지막 면접을 준비했다. 이번에도 실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제5장 야면접을 끝내려던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김봉자 여사가 현관문을 열자 강선화라고 합니다. 간병인 면접 보러 왔습니다. 라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바깥에는 소박한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이전의 고급 수입차들 옆에서 그것은 작고 오래된 국산 모델이었다. 차에서 내린 여성도 그러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소박하고 주목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는 모습이었다. 낡은 스웨터에 단순한 면바지,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지만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공간의 분위기가 변했다. 최동국에게 예의 바른 인사를 하고 난 후 그녀는 곧바로 준석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안녕 준석아.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내 이름은 강선화야. 만나서 반가워. 준석이는 몇 초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최동국이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아들이 눈을 깜빡였다. 작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선화는 미소 지었다. 마치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는 아이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했다. 마치 이곳이 그녀의 자리인 것처럼. 최동국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향한 불안이었을까?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셨군요. 최동국이 이력서를 보며 말했다. 네. 하지만 학위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 마음으로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선화의 대답은 솔직했다. 이전 직장은요? 작은 재활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제 동생도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아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최동국은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읽었다. 거짓된 동정이나 과장된 전문성이 아닌 진짜 경험에서 오는 깊이가 있었다.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인상적인 자격증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신은 최동국이 말을 끝맺지 못하자 선화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저는 자격증보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준석이가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치료사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준석이가 다시 한번 눈을 깜빡였다. 이번에는 최동국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확실한 신호였다. 당신의 방식이 특별해 보이는군요. 최동국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적일 뿐입니다. 선화는 준석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놀랍게도 아이는 손을 빼지 않았다. 거실의 시계가 전고를 알렸다. 햇빛이 따뜻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최동국이 결심한 듯 물었다. 지금이요. 선화의 대답은 간단했다. 공식적인 계약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셋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맺어졌다. 최동국은 아들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이었다. 제6장 다음 날 아침, 강선화는 낡은 백팩을 메고 도착했다. 주머니에는 몇 장의 서류만 들어있었다. 얼굴에는 슬픔과 섞인 차분한 표정이 있었고 저택의 웅장한 정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 대신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이 호화로움에 압도되지 않았다. 김봉자 여사가 문을 열었을 때 선화의 첫 질문은 의외였다. 준석이는 어디 있나요? 김봉자 여사는 이런 직접적인 질문에 익숙하지 않았다. 보통 새로운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저택을 둘러보고 먼저 최동국 회장에 대해 물었다. 아, 도련님은 2층 동쪽 방에 계십니다만 먼저 회장님께 인사드리는 게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석이를 봐야 해요. 선화는 계단을 오르기 전에 신발을 벗었다. 김봉자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짓자 아이들은 모든 것을 느낍니다. 신발의 바닥 소리까지도요 라고 설명했다. 최동국은 서재의 보안 카메라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성의 행동이 그를 놀라게 했다. 다른 간병인들은 첫날에 번듯하게 차려입고 화장을 정돈하고 왔었다. 선화는 소박하고 자연스럽고 진실했다. 준석이의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가방을 조용히 구석에 내려놓았다. 지시사항이나 약 목록을 확인하지 않았다. 곧바로 아이에게 다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이불 위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준석이는 눈을 천천히 그녀 쪽으로 돌렸다. 웃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를 평가하는 듯했다. 어제 우리 만났지? 오늘부터 나는 준석이와 함께 지낼 거야. 하지만 준석이가 원할 때만. 선화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시간이 그녀의 것인 것처럼. 침묵이 방을 채웠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기대가 아닌 이해가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질감의 천 조각들이 있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만져볼래? 선화는 부드러운 벨벳 조각을 준석이의 손가락 끝에 살짝 대었다. 아이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느낌이 어때?
부드럽지? 이건 거친 것도 있어. 그녀는 다른 천 조각을 가져왔다. 준석이의 눈이 약간 커졌다. 호기심의 표시였다. 최동국은 카메라로 보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이전 간병인들은 곧바로 일과를 시작하고 약을 확인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선화는 그저 거기 앉아 있었고 이상한 것은 준석이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점심 무렵 최동국은 회의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계단을 올라 준석이의 방으로 다가가던 중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다. 선화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준석이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다. 옛적에 달 속에 살던 토끼가 있었어요. 이 토끼는 매일 밤 지구를 내려다보며 혼자 외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서 엿듣던 최동국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준석이가 편안해 보였다. 정말로 편안해 보였다. 제7장 함께 보낸 고요한 시간 후 선화는 가방에서 나무로 만든 작은 자동차를 꺼냈다. 바퀴가 약간 기울어진 오래된 장난감이었다. 방 안에 값비싼 전자 장난감들 사이에서 단순하고 심지어 원시적으로 보였다. 바닥에 내려놓고 살짝 밀자 방의 정막 속에서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울렸다. 준석이가 다시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호기심을 띤 눈빛이었다. 이건 내 어릴 적 장난감이야. 선화는 아이에게 마치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처럼 설명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 바퀴가 좀 삐뚤어졌지? 하지만 굴러가 인생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나아가는 거야.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최동국이 문간에 나타났다. 놀란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선화와 준석이가 바닥에 앉아 나무 자동차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긴장감이 사라져 있었다. 자동차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선화가 일어서지 않은 채 말했다. 이 자동차는 차고에서 도망쳐 나와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아이를 찾을 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녔대요. 선화는 자동차를 앞뒤로 굴리며 계속했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아이에게 말했어. 나도 바퀴가 고르지 않아서 똑바로 가지 못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함께 길을 찾을 수 있어. 준석이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미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았지만 분명히 반응이었다. 최동국은 숨을 죽였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그의 말은 공중에 멈췄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선화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저 앉아서 준석이가 저를 알아차리게 기다렸을 뿐이죠. 아이들은 테크닉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가 필요해요, 가나.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반응하지 않아요. 의사들조차도. 아마도 의사들이 너무 의사처럼 행동해서 그럴 거예요. 선화의 눈은 여전히 준석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때로는 그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최동국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아들과 새 간병인 사이에서 오갔다. 그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싹트기 시작한 희망을 붙잡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저 일시적인 행운일 뿐이라고 의심했다. 무슨 장난감인가요? 최동국이 마침내 물었다. 제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목수셨어요. 선화가 대답했다. 가장 단순한 것들이 때로는 가장 큰 의미를 가져요. 이 말은 단순한 장난감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다. 최동국은 그것을 느꼈다. 계속하세요. 그는 마침내 목구멍에 덩어리를 삼키며 말했다. 저녁 식사 때 뵙겠습니다. 방을 나가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자동차를 미는 소리와 선화의 부드러운 이야기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그에게 주었다. 저녁 무렵 선화는 공식적으로 직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최동국은 그녀에게 부엌에 앉자고 제안했다. 저택에서는 드문 상황이었다. 이런 데서 이야기해도 괜찮으세요? 선화가 물었다. 여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최동국이 대답했다. 그의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제8장 부유한 집에서 가정부와 간병인들은 대개 격리된 공간에 있었다. 그것이 한국의 암묵적인 계급 질서였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최동국이 자신의 찻잔을 들며 물었다.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여전히 같은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묶었다. 장애, 아동과의 경험이 어떻게 되나요? 최동국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3년째 일하고 있어요. 다양한 상태의 아이들과요. 이전 직장을 왜 그만두셨죠? 선화는 최동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몇몇 곳에서는 아이를 문제처럼 대했어요. 고쳐야 할 것, 해결해야 할 것처럼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일할 수 없어요. 모든 아이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니까요. 최동국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 말이 비난처럼 들렸다. 준석이는 결코 그렇게 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아마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을 거예요. 선화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의 부재도 일종의 대우입니다, 최 회장님.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최동국은 찻잔을 테이블에 약간 세게 내려놓았다. 내 아들에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암시하는 건가요? 아니요. 선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단지 다른 아이들은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준석이는 특별한 아이고 그와 특별한 언어를 개발해야 해요. 그녀의 눈에는 도전이 아닌 따뜻함이 있었다. 최동국은 문득 당황스러워졌다. 재계에서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여성은 달랐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너무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선화가 대답했다. 오늘 준석이가 그 나무 자동차에 반응했죠?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진짜 단순한 것에 끌립니다. 세상에 모든 첨단 장난감보다 진심 어린 접근이 더 중요해요. 최동국은 서류와 자격증을 살펴보았다. 모두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여성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너무 많이 본 것 같은,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은 눈빛. 왜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왜 준석인가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선화는 마치 답변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대답했다. 준석이의 눈빛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해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았어요. 아이 말 뒤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최동국은 직감했다.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때로는 비밀이 신뢰의 시작이기도 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그가 결정을 내린 듯 물었다. 지금이요. 선화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그녀는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준석이와 함께 있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부드럽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아이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발작 없이 잠들 때까지. 최동국은 모든 것을 카메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고 생각에 잠겼다. 이 여성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준석이와의 상호작용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이가 있었다. 마치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처럼. 제9장 첫 며칠이 지나자 저택의 아침이 변하기 시작했다. 준석이의 방에서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아닌 선화의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최동국은 매일 아침 샤워를 마치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오래된 한국 자장가였다. 선화의 목소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노래는 복도를 따라 흘러와 최동국의 가슴을 울렸다. 선화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거창한 약속이나 화려한 기술,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조급함으로 오지 않았다. 그녀는 준석이의 시간을 존중했고 이것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다. 방 한쪽 구석은 첨단 기술의 보고였다. 가장 비싼 태블릿, 교육용 컴퓨터, 터치스크린 장비들, 대부분은 상자 그대로 심지어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있었다. 선화는 이것들에 손을 대지 않았다. 둘째 날, 그녀는 낡은 상자를 가져왔다. 안에는 수채화 물감, 파스텔 색연필, 흰 종이, 그리고 그녀가 직접 바느질한 약간 삐뚤어진 얼굴의 천 인형이 있었다. 이 인형 너한테 줄까? 선화가 준석이에게 물었다. 강요하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은 인형에 고정되었다. 선화는 그것을 준석이 옆 베개에 놓았다. 이 인형의 이름을 지어줄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도 돼. 아니면 내가 지어도 되고. 준석이의 눈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최동국은 이 모든 것을 사무실에서 태블릿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오후 선화는 준석이의 방에서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준석이와 함께 듣고 있었다. 이 음악은 작은 소녀 마리와 호두까기 인형의 이야기야. 선화가 설명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법이 일어나서 장난감들이 모두 살아나지. 너무 신기하지 않니? 준석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음악을 따라가는 듯했다. 선화는 음악에 맞춰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다. 춤을 추는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 이 음악을 들으면 방 안에서 빙글빙글 돌았었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너무 즐거웠는데. 최동국은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 회의 중이었지만 태블릿의 화면을 끌 수 없었다. 회의실 밖에서 비서실장 박태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최동국은 아들의 방에서 펼쳐지는 조용한 장면을 보고 있었다. 호두까기, 인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못생겼지만 사실은 마법에 걸린 왕자였어. 선화가 계속했다.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안에 있는 거야. 이 이야기가 단지 동화만은 아니라는 것을 최동국은 알았다. 그것은 준석이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자신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최 회장님,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태준이 조심스럽게 상기시켰다. 최동국은 마지못해 태블릿 화면을 껐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위층 아들의 방에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생각은 호두까기 인형과 겉모습 너머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제10장 선화가 준석이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그녀는 오래된 목재의 상자를 가지고 왔다. 그 안에는 다양한 색상의 천 조각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퀼트를 만드는 거야. 선화가 준석이에게 설명했다. 여러 천 조각을 이어 붙여서 하나의 큰 담요를 만드는 거지. 내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 준석이는 눈으로만 그녀를 따라갔다. 선화는 몇 가지 천 조각을 꺼내 바닥에 배열했다. 밝은 파란색, 깊은 적색, 따뜻한 노란색이 방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각 조각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이 파란색은 내가 어릴 때 입었던 한복에서 나온 거야. 처음 설날에 절을 했던 한복이었지. 그녀는 준석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천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의 손가락이 천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느껴지니? 이 부드러움, 이건 인생과 같아. 각각의 조각들은 그 자체로는 작고 불완전해 보이지만 함께 모이면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이 순간 최동국이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그는 문간에 서서 지켜보았다. 선화는 인사를 하려고 일어서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준석이와 함께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문의를 정해볼까? 그녀가 물었다. 네가 좋아하는 천 조각을 골라볼래? 준석이의 눈이 푸른색 천 조각에 머물렀다. 그것은 아주 작은 신호였지만 선화는 알아차렸다. 파란색이 좋구나. 좋은 선택이야. 파란색은 하늘과 바다의 색이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해. 최동국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다는 개념이 그를 놀라게 했다. 의사들은 항상 준석이의 인지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선화 씨, 최동국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석아, 잠시 아빠랑 이야기하고 올게. 금방 돌아올게. 그녀는 준석이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일어났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다. 준석이가 선택을 했어요. 최동국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 진짜 선택이었어요. 선화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준석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느끼고 원해요.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최동국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울산공단의 거대한 선박들이 보였다. 그의 인생의 업적들. 하지만 갑자기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화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물론이죠. 준석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들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준석이는 여전히 파란 천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동국은 아들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턱시도를 입은 거대 기업의 회장이 바닥에 앉아 천 조각을 만지는 모습은 어색했지만 그 순간 그는 단지 아버지일 뿐이었다. 파란색이 마음에 드는구나. 최동국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나도 파란색을 좋아해. 네 엄마도 좋아했단다. 준석이의 눈이 아버지를 향했다. 그 짧은 순간 눈빛 속에서 무언가 교환되었다. 이해의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었다. 제11장 선화가 온지 보름째 되던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최동국이 평소처럼 서재에서 홀로 식사를 하려는 대신 준석이의 방으로 올라왔다. 괜찮다면 오늘은 아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그가 문간에 서서 말했다. 선화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준비해 두었어요. 방 한쪽에 작은 식탁이 놓여 있었다. 준석이는 특별히 제작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선화는 그의 앞에 작은 쟁반을 준비하고 있었다. 매일 이렇게 식사하나요? 최동국이 물었다. 네, 함께 먹는 것은 중요해요. 준석이도 가족의 일부임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최동국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식사를 아들 없이 했는지 생각했다. 수천 번의 식사가 비즈니스, 파트너들, 정치인들, 해외 투자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과는 거의 없었다. 식탁에는 전통 한식이 차려져 있었다. 각종 나물과 구이, 찌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제가 준비했어요. 선화가 말했다. 봉자 여사님께 도움을 받았지만요. 간이 약간 셀 수도 있어요. 직접 요리도 하시나요? 최동국이 놀라워했다. 요리는 또 다른 형태의 돌봄이라고 생각해요. 음식에 정성을 담으면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요. 준석이의 식사는 특별히 준비되어 있었다. 부드럽게 갈아서 먹기 쉽게 만든 음식이었지만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그들이 먹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보통은 준석이에게 특별식을 준비하나요? 아니요, 같은 음식이에요. 단지 질감만 다르게 했죠. 준석이도 우리와 같은 맛을 경험해야 해요. 음식의 즐거움을 느낄 권리가 있으니까요. 최동국은 그동안 아들의 식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양사가 짜준 메뉴를 간병인들이 기계적으로 먹이는 과정이었을 뿐이었다. 자, 준석아, 오늘은 된장찌개야. 네가 좋아하는 거지? 선화가 아이에게 말했다. 최동국은 놀랐다. 준석이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요? 네, 향을 맡을 때 표정이 달라져요. 더 편안해 보이거든요. 아마도 익숙한 냄새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화는 자연스럽게 준석이에게 음식을 먹였다. 서두르지 않고 매번 무엇을 먹는지 설명해 주었다. 이건 시금치 나물이야. 할머니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거래. 봉자 여사님이 맛있게 무쳐주셨지. 최동국은 아들이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준석이의 눈에서 미세한 반응들이 보였다. 맛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다. 준석이가 정말 맛을 알아요? 최동국이 물었다. 물론이죠.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식사를 마치고 선화는 부드럽게 준석이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봤어요? 선화가 최동국에게 속삭였다. 그가 허락한 거예요. 작은 움직임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날 밤 최동국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단순한 가족 식사였지만 그에게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소중한 순간이었다. 제12장 그날 밤 깊은 어둠 속에서 준석이는 발작을 일으켰다. 침대 위에서 몸을 뒤틀기 시작했고 근육이 긴장되었으며 얼굴이 붉게 변했다. 목구멍에서 힘겹게 나오는 신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선화는 즉시 방으로 달려갔고 최동국도 곧바로 그 뒤를 따랐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거나 아예 나가버렸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선화는 방에 불을 끄고 창가에 작은 등만 켜두었다. 그리고 준석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바로잡고 첫날부터 부르던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괜찮아, 준석아. 나 여기 있어. 내 곁에 있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손길은 안정적이었다. 발작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녀는 평온을 유지했다. 최동국은 문간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고통을 보는 것은 그를 마비시켰다. 그러나 선화는 차분하고 단호했으며 거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최동국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선화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말했다.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준석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최동국은 머뭇거렸다. 수건을 가져오는 것은 쉬웠지만 아들의 손을 잡는 것은 수년간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손을 잡아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모든 접촉은 의미가 있어요. 특히 아버지의 손길은요. 준석이는 당신을 알아요, 회장님. 당신의 에너지를 느껴요. 최동국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석이의 손은 작고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접촉을 피해왔는지 갑자기 깨달았다. 그래, 준석아. 아빠가 여기 있어.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자연스러워졌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듣지 못했던 말들, 자신도 아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발작은 20분가량 지속되었다. 그 시간 동안 최동국은 한 번도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준석이가 마침내 진정되었을 때 선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바닥에 앉아 흔들어 주었다. 이런 발작이 자주 있나요? 선화가 준석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어릴 때부터요, 최동국이 대답했다. 그는 여전히 문을 떠나지 않고 서 있었다. 의사들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보기에는 끔찍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와 함께 있어주지 않았군요. 선화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만이 있었다. 저는 최동국은 말을 찾지 못했다.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정말로.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함께 시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준석이는 당신을 느껴요, 아세요? 당신의 존재를,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최동국이 날카롭게 말했다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다. 단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여기 있어 주세요. 선화가 준석이를 부드럽게 침대에 다시 눕히며 말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 가장 단순한 것이기도 해요. 그날 밤 최동국은 처음으로 아들의 방에서 밤을 보냈다. 안락 의자에 앉아 잠든 준석이를 지켜보며,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제13장 첫 발작의 밤 이후 저택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최동국은 매일 아침 준석이의 방에 들르는 습관을 들였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준석아, 좋은 아침, 아빠 회사 다녀올게.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 아들의 눈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졌다. 선화는 조용히 이런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기다렸고 필요할 때 안내했다. 여름의 막바지, 선화는 준석이를 정원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특별히 제작된 휠체어를 타고 그들은 매일 오후 정원의 그늘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다. 자연이 주는 치유력은 어떤 약보다 강해요. 선화가 최동국에게 설명했다. 햇빛, 바람, 새소리, 이 모든 것이 준석이의 감각을 자극해요. 정원사 박노인은 선화의 지시에 따라 준석이가 앉을 자리 주변에 향기로운 허브들을 심었다. 로즈마리, 라벤더, 민트가 부드러운 향기를 풍겼다. 냄새 맡아봐. 준석아. 선화가 라벤더 가지를 아이의 코 가까이 가져가며 말했다. 이건 라벤더야.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향이지. 준석이의 콧구멍이 살짝 벌어졌다. 그는 향기를 맡고 있었다. 최동국은 사무실 창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회의실에서는 이 모습이 완벽하게 보였다. 회장님, 중국 바이어와의 화상 회의 시간입니다. 박태준이 상기시켰다. 잠시만, 최동국이 말했다. 그는 아들이 꽃향기를 맡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다. 저녁 식사는 이제 종종 셋이 함께했다. 최동국은 일찍 귀가하려 노력했고 때로는 중요한 회의도 미루었다. 재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소문이 되기 시작했다. 최동국이 변했다더군. 요즘은 오후 회의를 자주 취소한다지. 사업 파트너들이 수군거렸다. 어느 날 저녁 선화는 준석이에게 옛 민요를 가르치고 있었다. 손뼉을 치며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준석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리듬을 따라가려는 듯했다. 봤어요? 선화가 최동국에게 속삭였다. 음악을 느끼고 있어요. 자, 최동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이런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미세한 징후들. 어느 날 밤
최동국은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준석이의 방에서 한 달 전부터 밤중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일을 멈추고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자 선화가 준석이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오래된 한국 전래 동화책이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야. 선화가 부드럽게 읽고 있었다. 옛날 옛적에 어머니를 잃은 남매가 살았대. 준석이는 고요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최동국은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서서 그는 문득 자신의 변화를 깨달았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아들의 방을 피했다. 지금은 그곳에 가고 싶어 했다.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어떤 것이. 제14장 선화가 준석이와 함께한 지 한 달이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공룡에 관한 화려한 그림책을 보여주고 있을 때였다. 트리케라톱스 그림을 보자마자 준석이의 입에서 숨막힌 웃음 같은 짧은 소리가 나왔다. 푸후 아워. 선화는 움직임을 멈췄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속삭였다. 들었어, 고마워. 그 순간 회사 중역 회의에 참석해야 했던 최동국은 회의를 미루고 태블릿으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영상을 멈추고 되감기해서 그 소리를 다시 들었다. 틀림없는 웃음소리였다. 작고 쉰 듯하고 억제된 소리였지만 분명히 웃음이었다.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울산의 정영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거대한 조선소, 컨테이너 선박들, 그리고 멀리 푸른 동해, 그의 제국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력 한가운데서 이렇게 무력하게 느끼는 것이 이상했다. 아들의 첫 웃음을 카메라를 통해 듣는 것은 가슴 아팠다. 최 회장님, 대기업 연합회, 회의가 시작됩니다. 비서가 문에서 상기시켰다. 취소해. 최동국이 갑자기 말했다. 자신도 놀라면서. 집에 가야 해.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바로 준석이의 방으로 향했다. 선화와 아들은 바닥에 앉아 색색의 돌을 줄지어 놓고 있었다. 뭐 하고 있어요? 최동국이 물었다.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선화가 대답했다. 준석이가 색을 인식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죠. 최동국은 조심스럽게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자신의 맞춤 양복이 구겨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까 웃었다면서요? 선화는 미소 지었다. 네, 트리케라톱스 그림을 보고요. 준석이가 공룡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동국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그 책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선화는 공룡 책을 가져왔다. 최동국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준석이의 눈은 책을 따라갔다. 이건 티라노사우루스래. 최동국이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무서운 공룡이지? 준석이는 반응이 없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리고 마침내 트리케라톱스. 이건 트리케라톱스구나. 뿌리 3개에 있는 공룡이야. 준석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작은 소리가 나왔다. 최동국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재빨리 얼굴을 돌렸지만 선화는 이미 보았다. 괜찮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울어도 돼요. 이건 기쁨의 순간이니까요. 최동국은 마지막으로 울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아마도 미라가 떠났을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이전. 한국 남자들, 특히 그의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배웠다. 강함은 침묵과 자기 통제에 있다고 배웠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아들 앞에서 그는 마침내 그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허락했다. 한 방울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고마워, 준석아. 그가 속삭였다. 아빠에게 웃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준석이의 눈이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다. 직접적인 시선 접촉이었다. 짧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선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차 가지러 다녀올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프라이버시임을 알았다. 문을 닫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제15장 선화가 준석을 재우고 나서 늦은 밤, 최동국은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벽면을 채운 책들 사이에서 오래된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한 잔 하시겠어요? 그가 제안했다.
선화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차 한 잔은 괜찮겠네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최동국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준석이를 이렇게 잘 이해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특별한 훈련을 받으셨나요? 선화는 찻잔을 받아들며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공식적인 교육보다는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제 남동생 지훈이도 준석이와 비슷했어요. 뇌성마비는 아니었지만 자폐증이 있었죠. 지금은 어디 있나요, 동생분은? 선화의 눈에서 슬픔이 더 깊어졌다. 5년 전에 떠났어요. 19살이었죠.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괜찮아요. 지훈이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했어요. 준석이를 처음 봤을 때 지훈이가 생각났어요. 같은 영혼의 깊이를 느꼈거든요. 최동국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지훈이가 떠난 후 저는 목적을 잃었어요.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이론이 실제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깨달았죠. 진짜 이해는 책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우는 데서 온다는 걸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지훈이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말은 못했지만 드럼 소리에 몸을 흔들었죠. 그가 죽기 전날 밤 저는 그에게 비틀즈의 Let It Be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 선물이었죠. 최동국의 목이 메었다. 그는 선화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비슷한 고통, 비슷한 무력감. 하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다르게 승화시켰다. 부모님은요? 그가 물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죠. 평생 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지훈이가 떠난 후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지금은 목포의 작은 요양원에 계세요. 이제 최동국은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깊이를 이해했다. 그것은 경험에서 오는 지혜였다. 고통을 통과한 영혼의 깊이였다. 당신의 이력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가 말했다. 선화는 미소 지었다.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아픔을 통해 배움 항목은 없으니까요. 준석이가 당신에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그를 이해해요, 정말로. 모든 아이는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해요, 회장님.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죠. 준석이는 매일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최동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놓쳤을까? 아들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려 했을까?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준석이의 언어를? 선화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이미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 첫 웃음소리를 알아차리셨잖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 모두 상처 입은 영혼이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서로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준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를 함께 만들고 있었다. 제16장 다음 날 오후 선화는 준석의 방에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다. 최동국이 사무실에서 돌아왔을 때 노인이 준석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구부정한 등에 갈색 한복을 입은 70대 노인이었다. 이분은 박상현 할아버지예요. 선화가 소개했다. 한의학, 명인이시죠. 대학병원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계세요. 최동국은 의아한 표정으로 노인에게 인사했다. 제 허락 없이 외부인을 들이다니 죄송합니다만 급했어요. 선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 선생님은 감각통합의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지압과 기퀴, 흐름을 통한 전통치료법이죠.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신뢰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 아이의 기운이 막혀 있어요. 현대의학은 몸만 보지만 우리 한의학은 영혼도 함께 봅니다. 최동국은 평소라면 즉시 거부했을 것이다. 그는 첨단 의학을 신봉했고 최고의 의사들을 고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선화를 신뢰하게 된 것이다. 무엇을 하셨나요? 그가 물었다. 박 선생은 미소 지었다. 아이의 경락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경로요. 준석 도련님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갇혀 있어요. 그들이 준석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이는 평소보다 더 깨어있는 듯했다. 눈빛이 더 선명했고
손가락의 움직임도 조금 더 자유로워 보였다. 매일 이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박 선생이 준석의 손바닥 중앙을 가리키며 최동국에게 설명했다. 여기는 마음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화는 노트에 자세히 기록했다. 제가 배워서 매일 해드릴게요. 아니, 최동국이 갑자기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서가 아빠가 해볼게. 최동국이 아들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박 선생은 부드럽게 최동국의 손을 이끌었다.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세요. 그리고 여기 이 지점을 살짝 누르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동국의 큰 손이 준석의 작은 손바닥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리듬을 찾았다. 그래, 좋습니다. 박 선생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아버지의 기운이 아이에게 흐르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약보다 강합니다. 준석의 눈이 아버지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게. 느껴지나요? 선화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최동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손가락을 통해 흐르고 있었다. 따뜻함, 연결, 그리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 매일 해주세요. 박 선생이 말했다. 처음엔 10분, 점점 늘려가면서요.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손길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인이 떠난 후 최동국은 선화에게 물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서양 의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어요. 선화가 대답했다. 지훈이도 이 치료를 받았어요. 모든 것을 치료하진 못했지만 그의 고통을 줄여주었죠. 때로는 치료가 아니라 편안함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최동국은 다시 준석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주저함 없이 내일부터 회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할게요. 매일 이 시간에는 준석이와 함께 있을 거예요. 선화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다. 조용한 승리였다. 제17장 박상현 선생의 첫 방문 후 3주가 지났다. 최동국은 약속을 지켰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그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준석과 함께 지압 요법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10분이었지만 이제는 30분으로 늘어났다. 어느 날 최동국의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서울대병원 신경과 팀에서 정기 검진을 위해 방문한다고 합니다. 김민우 교수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최동국은 순간 긴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신경학 전문가였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준석을 검진했지만 항상 같은 결론이었다. 상태 변화 없음, 지속적 관리 필요. 오늘 오후 2시에 도착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안내해 드릴까요? 평소대로 하게 검진실 준비시키고. 저택 3층에는 작은 의료실이 있었다.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이 공간은 준석의 정기 검진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곳이었다. 오후가 되자 검은색 벤츠에서 의사 3명이 내렸다. 김민우 교수와 2명의 젊은 의사들. 그들은 항상 그렇듯 공식적이고 경직된 표정이었다. 회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김 교수가 인사했다. 네, 들어오세요. 준석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준석을 3층 의료실로 데려오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동국은 그들을 직접 준석의 방으로 안내했다. 오늘은 준석이의 공간에서 검진했으면 합니다. 그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에서요. 김 교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에 들어서자 선화가 준석과 함께 바닥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검진 전에는 준석을 조용히 준비시켰지만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였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이시죠? 김 교수가 물었다. 선화는 일어나 인사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검진을 시작해도 될까요? 김 교수가 물었다. 물론이요. 하지만 먼저 준석이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합니다. 김 교수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는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때 보호자에게만 이야기했다. 물론 그는 준석에게 몸을 낮추었다. 준석아, 오늘 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왔단다.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할 거야. 괜찮겠니? 놀랍게도 준석은 눈을 깜빡였다. 명확한 반응이었다. 검진이 진행되는 동안 김 교수와 그의 팀은
점점 더 놀라는 기색이었다. 준석의 근긴장도가 이전보다 나아졌고 시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도 분명히 향상되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침내 김 교수가 물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최동국은 선화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박상현 선생의 치료와 매일의 지압 요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하시다니 유감입니다. 최신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가 더 효과적일 텐데요.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동국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교수님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7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젊은 의사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앞으로도 정기 검진은 계속하겠습니다. 최동국이 말을 이었다. 유감되었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방식을 유지할 겁니다. 효과가 있으니까요. 김 교수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았다. 대신 그는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임상 기록에 변화를 기록해 두겠습니다. 다음, 검진은 3개월 후로 앞당기는 게 좋겠군요. 그들이 떠난 후 최동국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들었어요? 변화가 있대요. 선화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테스트 결과가 아니라 준석이의 행복입니다. 제18장 김 교수의 방문 다음 날 최동국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준석이를 바다에 데려가고 싶어요. 선화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 지었다. 멋진 생각이에요. 준석이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걱정되는 건 없나요? 과자극이라든가.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준석이는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을 거잖아요.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동국은 울산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해변을 선택했다. 그곳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고 조용한 곳이었다. 회장님, 진정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비서실장 박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금 세종시 프로젝트 계약이 막바지인데요. 장관님께서도 연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두 미루게. 오늘은 가족과 함께 보낼 거야. 가족이라는 단어가 박태준의 귀에는 낯설게 들렸다. 최동국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처음이었다. 토요일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출발했다. 검은색 벤츠가 아닌 편안한 미니밴을 선택했다. 준석의 특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었다. 준석아, 오늘은 바다에 가는 날이야. 선화가 아이의 옷을 입히면서 설명했다. 파도 소리도 듣고 바다 냄새도 맡을 수 있을 거야. 해변에 도착했을 때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았다. 바다는 잔잔했고 멀리서 어부들의 작은 배가 보였다. 최동국은 준석의 휠체어를 모래사장 가까이 밀었다. 물론 모래 위로는 갈 수 없었지만 데크 위에서도 바다의 정형을 볼 수 있었다. 준석아, 바다란다. 최동국이 아들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이름에 석은 돌을 의미하지. 바위처럼 단단하라는 뜻으로 지었어. 그리고 주는 뛰어나다는 뜻이고,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되길 바랐어.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네가 이미 위대하다는 걸. 그냥 네가 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해. 준석의 눈이 바다를 향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선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준석이가 바다를 느끼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보세요. 손가락이 파도의 리듬을 따라가고 있어요. 최동국은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정말로 작은 파도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아, 정말이네요. 그들은 1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최동국은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데려갔던 고기잡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선화는 조개를 모아와 준석에게 만져보게 했다. 이건 소라라고 해. 그녀가 준석의 손바닥에 작은 소라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귀에 대면 바다 소리가 들린대. 점심시간이 되자 선화는 도시락을 꺼냈다. 직접 준비한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준석을 위한 특별한 죽이었다. 이건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거예요. 선화가 설명했다. 전복죽인데 바다의 영양이 듬뿍 담겨 있어요. 최동국은 오랜만에 편의점 도시락이 아닌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었다. 그 맛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맛있네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바다에서의 하루는 짧게 느껴졌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오늘 좋은 하루였어. 최동국이 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음에 또 오자. 여름에는 물에 발도 담가볼 수 있을 거야. 차에 오르기 전 최동국은 문득 깨달았다. 이게 가족이라는 것을. 그동안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성공과 권력은 이 단순한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